트럼프는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에다가 보편 관세 25%를 적용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했던 말들, 취임하자마자 했던 행정명령들 계속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랑 멕시코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됐는데, 이전에는 중국한테 60%를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10%만 했습니다. 캐나다랑 멕시코는 예전에 말했던 대로 25%의 룰을 적용했고요. 왜 중국은 10%만 하고 캐나다랑 멕시코는 25%를 했는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10%로 시작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미행할 때마다 5%씩 올린다던가 10%씩 올린다던가 계속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를 쓸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시작하자마자 60%를 해버리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쓸 카드 없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기 때 같은 경우도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카드를 썼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중국 내부의 공포를 계속 키워주는 방식인 거죠. 자기 임기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남겨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건데,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로 택가리를 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규제를 많이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품에 0% 무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은 멕시코로 부품 반제품을 팔아서 멕시코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은 멕시코와 미국은 무관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은 멕시코로 부품 반제품을 팔아서 멕시코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을 했죠. 여기에 좀 도를 넘었어요. 멕시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인으로 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껍데기만 멕시코지 실제는 거의 중국에 가까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멕시코를 위한 무관세 혜택이랑 실질 소득을 중국이 다 가져가는데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었고 거의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중국에 잠식당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25% 관세를 먹이면서 우회 수출 루트를 차단한 겁니다. 관세 25%면은 멕시코랑 캐나다에 중국 우회 수출했던 루트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지었던 공장들, 투자들이 회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은 10%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25%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트럼프 1기 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번에 걸쳐서 관세를 추가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품목에 따라서 관세율이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딱 이거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봤어요. 주력 품목들은 전자제품, 가전, 휴대폰, 기계, 의류, 철강들이었었고요. 관세가 15에서 25%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0% 보편 관세가 추가되니까 25에서 35% 관세가 되는 거죠.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적용받던 이 품목들이 멕시코 우회 수출 주력 품목이 되는 건데요. 0에서 25%를 적용받게 됐으니까 우회 수출했던 것들은 경쟁력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죠. 본국에서 만들어도 25에서 35%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버린 거죠. 해외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대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메리트가 사라지거나 중국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었던 기업들이 멕시코에 있었던 공장을 포기한다던가 투자를 포기한다던가 유턴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보편관세 직전과 이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은 중국이 우회 수출했던 품목과 숨어있는 규모를 알아낼 수 있을 건데요. 이것들을 이제 핀셋으로 추가 관세를 계속 올려나가면은 미국의 인플레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중국이 수출기를 고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정도는 미국이 알고 있을 건데 다음 카드가 뭔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캐나다랑 멕시코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트럼프가 생각한 세 번째 의도라 생각하거든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미국에 있던 공장을 아시아로 옮긴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었어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 한들 결국 가격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있는데 대체 왜 이런 발언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관세를 부과했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미국이 건국했던 이념 또는 그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해야 돼 라고 했던 마가의 주장과 일관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를 전략으로 쓴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멕시코와 중국의 공장들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헐값에 공장과 시설이 팔리겠죠. 어차피 멕시코로 우회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렇게 되면 메리트가 없어져요.
거죠. 그럼 이거를 살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빠져나간 자본만큼 다시 들어와 주는 거죠. 여기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을 위한 생산 기지로 쓰는 겁니다. 멕시코의 노동력은 중국보다 저렴하고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에 685조 원치를 수출해서 중국을 제치고 수출 1위를 했을 정도, 미국의 수입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빠진 자본을 미국이 다시 메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중국 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강하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경제가 망가진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에 먼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겁니다. 이번에 당선된 멕시코 대통령이 여성인데 카르텔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펜타닐을 유통하지 마라 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자본이 빠져나간 곳을 우리가 메워주는 대신에 펜타닐 유통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대통령을 바꿔버리는 거죠.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멕시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겁니다. 중도에 하야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를 노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럼 새로 바뀌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미국 자본이 들어와 달라,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세우는 후보를 지지해 주면서 당선시키고 멕시코를 미국의 말 잘 듣는 국가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관세 폭탄의 이유가 미국의 펜타닐을 중국으로 받아서 유통시킨다였기 때문에 펜타닐로 풀어야 이 관세 조치가 해결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모른 체하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고 무관세인 두 국가에서 중국 자본도 빠져나가게 하고 효율적인 관세 카드가 되는 거죠. 미국과 FTA를 맺어서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를 좀 추려보면은 캐나다랑 멕시코가 있고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영국, 칠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우회 수출을 시도해볼 수 있는 나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에 막혔고, 이제 한국이 남아있죠. 2022년에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 조사를 역대 최대로 했는데 이때 한국이 처음으로 경유지로 지목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는 한국도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입에서 보편관세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아슬아슬한 나라 두 국가를 뽑으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베트남이랑 한국이고, 세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대만까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 정상들은 지금 트럼프한테 정성껏 아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 검토도 하고 있고, 취임식 가서 박수도 열심히 치고, 불법 이민자 스스로 처리하겠다면서 점수도 따고, 트럼프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가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시범 케이스 될 국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서 먼저 아부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미국에 맞서지 말라. 한국은 절대로 트럼프랑 맞서는 나라가 되면은 안 됩니다. 트럼프 모습이 과거에 부시 대통령 보는 모습이랑 비슷하거든요. 9.11 테러로 인해서 눈이 돌아간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었어요. 아프간 공격에 협조를 안 하는 파키스탄한테는 어떤 말을 했냐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도록 폭격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미국이 화를 내고 분노의 대상을 찾을 때는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9.11 테러 당시에 북한도 이례적으로 우리는 무관하다면서 반테러 성명을 발표했었어요. 북한도 알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수출 수입 거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멕시코와 캐나다였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손을 봤죠. 두 나라한테 25%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3위가 중국인데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냈죠. 보편 관세 10%로 안 되면은 계속 올려가면서 이 범위를 좁히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이 독일, 일본, 한국이고요. 그 다음이 영국, 대만, 베트남인데요. 보다시피 영국은 무역 흑자를 별로 내지 않아요. 그러면 타겟팅이 어디겠어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이 5개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타겟팅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되거든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조선, 가전, 철강, 자동차,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업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을 버리려면은 한국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영리하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큰 적을 공격하려면 가까이 있는 나라들까지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중국에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괜히 잘못 건드려서 중국 편이 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 달래서 미국 편으로 가져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만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을 어느 정도 관세로 묶어두고 나면은 다음번 관심은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을 손봐야 되거든요. 지금 유럽 손볼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시범 케이스만 안 걸리고 잘 벗어나면은 한동안은 유럽을 가지고 굉장히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 트럼프가 유럽을 손보려고 하는지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